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노인을 둘러싼 그런 사회적인 환경에 있어서 한국의 그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나라의 그 노인을 둘러싼 그런 사회적 환경을 보면요.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이 694만 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84만 9천 명 정도가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을 했고 52만 명이 등급을 받은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그 5등급의 시작으로 인해서 치매 대상자의 인지기능 그런 악화 방지라든가 어떤 잔존기능 유지 이런 향상을 위해서 어떤 회상훈련이라든가 기억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14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놨는데요. 서비스 만족도는 89.1%로 되어 있고요. 거의 78%가 그 어르신이 건강이 많이 호전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90.5%가 수발 부담이 감소가 됐고요. 또 92.2%가 가족의 사회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 92.1%가 주변에 바로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서비스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그런 표준화 기준 마련을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그 퇴출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말에 그 전체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율은 정원의 84.8%로 특히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민간 요양시설의 부작용이 또 컸음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이 노인을 둘러싼 그런 사회적 환경 중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확대와 함께 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가 많이 정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그런 통합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거점이 만들어지고 또 지역사회의 바로 자원연계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선 그 노인 쪽 보면은 어떤 재가복지라는 개념하고 이제 시설복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재가복지 서비스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이라든가 노인 부양 가정에게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노인 부양으로 인한 그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라든가 친지와 더불어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복지에 물론 대칭되는 의미죠. 그걸 사용되었고 또 유사한 용어로는 또 뭐 재가 케어라든가 뭐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뭐 지역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이 좁은 의미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직접 제공하는 그런 가정방문 서비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중간적 의미는 뭐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원이라든가 요양관리사 등 노인 가정에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지역사회 위용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가정 방문 서비스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시설 이용이라든가 주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그런 제반 서비스를 그 광범위한 그런 지역, 하나에 말해서 광범위한 그런 지역사회 보호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수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면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있고, 지역사회 조직이 있고, 지역사회 보호가 있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의 제가 노인복지제도의 발전 과정을 잠깐 보면은요, 원래 그 1987년도에 노인복지에서 최초로 거택 노인 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원래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봉사원 파견을 통해서 목욕이라든가 식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됐고요. 또 이제 1991년에 제가 그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제가 요보호 대상자죠. 그래서 일상생활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런 것을 위한 그런 재가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법정사업으로 규정해서 제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시설복지 서비스 중심에서 재가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사업의 종류를 이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주간보호 사업, 이렇게 단기보호 사업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의 제도적 발전 과정을 보면은요, 2003년도에는 중산 서민층 노인 보호를 위한 그런 실비 주간보호 사업을 실시했고요. 바로 이제 2008년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 그대로 이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제는 방문요양 서비스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다, 이런 쪽으로 단기보호 서비스다, 이렇게 바뀌어지지요. 그리고 2010년도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신설해서 예방적 복지 실현하고 또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가해서 맞춤형 재가노인 복지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가복지 서비스의 흐름 자체는 2008년도에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하여금 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재가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그런 충분한 검토와 조정 과정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기존 저소득층 재가노인에 대한 그 예방적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자체는 바로 이제 신체적 기능 장애라든지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신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 복지 시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기존의 그 서비스를 제공받던 그런 재가노인은 요양 등급 외자로 전락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가노인 복지 전달 체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과 그 지역사회, 그 지역복지사업으로 새롭게 이원화됐는데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두 제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중복에 대한 그런 논란이 뒤따랐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어서 결국 이제 지역복지 사업이 위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신청을 해야 하는 그 까다로움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등급 외 A라든가 등급 외 B를 받은 그런 노인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읍면동 그 사무소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발생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노인으로서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는 신청 후에 최종 판정 통보까지 1개월 가까이 소요되면서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 계획과 노인 장기 요양 제도의 계획성이 좀 매칭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인 장기 요양의 이용자라든가 특히 허양 노인,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그 서비스량이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 요양의 접근성이 좀 결여되고 지역이라든가 어떤 유흥상가에 또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세 장기 요양 기관의 설립이 영향을 받아서 인구의 밀접 지역과 또 교통 인근 접근지에서 벗어나서 임야라든가 도심 외곽 지역에 이런 요양원 등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그런 시각화된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특히 노인을 위한 그런 일상생활권 설정에 따른 기대 효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이라든가 운영을 위한 그런 시각화된 그 계획서 작성이 필요하고요. 또 계속적인 그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서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그런 조사 자료를 통해서 그 단위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장기 요양 및 노인 복지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 지역적 특성을 갖춘 노인 통합 지원이 가능한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보다도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된 그 일본의 그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의 지역 단위의 어떤 포괄 케어는 바로 노인이 정든 지역에서 존엄 있는 그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개호 상태가 되어도 노인의 요구와 그 상태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의 재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체제를 지원하는 그 지역의 핵심 기관으로서 새롭게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운영 주체는 시정촌이죠. 일본에 우리나라 시군구를 말하죠. 그래서 시정촌으로 재택간호라든가 그런 지원센터를 그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의료법인 이런 등 지역에서 위탁받은 법인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촌별로 담당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또 보건사라고 하죠. 지역 보건에 경험 있는 간호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임 케어 매니저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사회계의 전문 직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은 인구 2만 명에서 3만 명의 이제 한 군데 그 포괄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죠. 또 후생 노동성은 늘어나는 그런 의료, 개호, 복지 등의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부담 비율을 늘리면서 의료라든가 복지에서 우리가 개호라고 하면 케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하는 그런 개호보험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미래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호 예방에 대한 개념을 2005년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히 고위험 그룹, 특정 허약노인들 이런 그룹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 포괄지원센터의 기능을 더해서 개호 예방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를 창설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증 고령자에 대한 그런 자립 지원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개호보험 제도를 예방 중시형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바로 시설급여의 재검토와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개호보험법 제정으로 인해서 개호급여에 예방급여를 추가해서 경증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개호보험은 예방 중시형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단위를 거점으로 지역 포괄센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생활하는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호 예방 매니지먼트와 종합 상담 등의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포괄센터의 이제 주요 사업을 한번 보면요. 사업 범주에 이제 개호 예방 사업이라든가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라든가 뭐 종합 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그 일본의 그 개호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은 모든 고령자에 대한 어떤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 향상이라든가 또 영양 개선, 고립 예방 이런 것들이 개호 예방 사업의 사업 내용이고요. 또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에는 특정 고령자 등이 요개호 상태 등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해서 포괄적이나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합상담이라든가 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은 뭐냐면 고령자와 가족의 상담을 포괄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지역 고령자의 상황과 실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옹호라는 사업 범주에 있어서 사업 내용은 고령자의 그런 존엄한 생활 유지를 위한 권리 옹호라든가 학대 방지라든가 성년 후견 제도를 소개하고 고령자 학대의 조기 발견이라든가 뭐 방지라든가 또 소비자 피해 등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계속적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사업 범주에서는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심신 상태와 변화에 맞춘 그런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저의 어떤 지원과 의료기관과 같은 관계기관과 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그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그 기능과 역할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개호 예방 사업에 주력하면서 개호 예방에 대한 서비스 계획 작성과 어떤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등의 제공이 확대되도록 그런 관계 기관과의 연락이라든가 조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특정 대상자 파악을 목적으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이라든가 개호 예방 사업의 평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촌이라든가 도는 지역 지원 사업 실시를 시정촌으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사업소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의 적절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그런 효율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중 그 재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요, 국비가 25% 정도 되고요. 또 이렇게 광역지자체, 도도부연이라고 그러죠. 12.5%, 또 시정총, 시군구가 12.5%, 보험료 40% 이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또
국비가 20%, 도도부연이 12.5%, 시정초연이 12.5% 되어 있고요. 또 제1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이 이제 21%, 제2피보험자 40세 이상이 29%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포괄 지원 사업은 국가가 39.5%, 도도부연이 19.75%, 시정촌이 19.75%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호 피보험자가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사업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대상자가 지역의 특정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제2피보험자의 재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한계를 보게 되면요. 인지도가 낮아서 각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포괄적인 그런 개혁 플랜 작성과 운영 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연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제도의 정비라든가 인재의 어떤 교육 이런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호보험은 개호급여의 그 예방급여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요 개호 지원의 이용자와 개호급부 이용자의 청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1차시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